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라온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라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라온님께서 시들무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몇 가지 이야기가 될까요? 우선 두 가지를 준비하긴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오늘 라온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라온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실제로 얘기가 나온 사연이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그 사연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느낌으로 실제로 제가 아는 언니가 예. 겪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제가 아는 언니는 남편분께서 언니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잠수를 타셔서 조금 안 좋게 교도소에 잠시 다녀오시게 됐어요. 책임을 지시고. 근데 언니분께서 그 교도소에 있을 당시에 이 얘기의 주인공인 A라고 할게요. 이 A를 만나면서 벌어진 일인데 시간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언니가 열심히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한 방에 6명이서 지내고 있었는데 보통은 수용자가 소에 들어오게 되면 오전이나 낮 시간에 들어온대요. 근데 저녁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하면 벌금을 못 내서 갑자기 잡혀왔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는데요.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왜냐면 저녁 8시쯤부터 이불을 깔고 잘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만약에 그 이후에 들어오면 자다가 갑자기 깨야 하고 이불을 다 깔았는데 그 사람의 잠자리를 또 봐줘야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노숙자가 많아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수용자들이 사실상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8시쯤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했대요. 그래서 수용자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그런 생필품?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소에서 먼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급한 거를 받고 그 사람이 이불자리를 봐줬는데 좀 노숙자 이런 것 같지는 않았고 인상이 조금 짠했대요.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있다가 우선 그날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고 다음날이 돼서 이런저런 교도소의 규칙들을 알려주면서 말을 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친해지고 있었대요. 왜냐면 지내는 동안은 같이 살아야 하니까 한 방에서. 그러다가 저녁에 뉴스를 보게 됐는데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일반 뉴스가 나오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의 방송사 뉴스가 또 나오잖아요. 지역마다 방송사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서울 거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지역 방송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입소하기 며칠 전에 뉴스에 8살짜리 아이가 안 좋게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방에 계셨던 사람들은 사실상 한 명 빼고 다 애기 엄마여가지고 그 뉴스를 너무 안타깝게 본 거예요. 어떡하냐고 8살짜리인데. 근데 그 방에 약간 영매 체질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뉴스를 보고 좀 쎄한데 안 좋게 죽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그분이 살짝 벌구의 느낌이어서 안 믿었대요. 아, 예.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죠.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이 제가 아는 언니는 다른 친구하고 막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뉴스에 그 아이의 시신이 부검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새로 들어왔다던 A라는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했대요. 저 죽은 아이가. 예. 그 순간 방이 싸하게 얼어붙은 거예요. 어떡하냐고 애기 어쩌다 그랬냐. 근데 애기가 원래 신장 쪽이 좀 안 좋았대요. 많이 아팠던 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엄청 위로를 해줬죠. 그 사람을. 괜찮냐 뭐 애기 그러면 장례도 못 치르고 들어온 거니까 어떡하냐 그럼 장례 땐 잠깐 나갈 수 있냐 뭐 얼른 벌금 내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줬대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그 방이 그 교도소 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이었대요. 그 방 안에서 소일거리처럼 그런 일을 하는 방이어서 그 사람한테도 일거리를 알려주고 있었대요. 근데 그 쎄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자꾸 하더래요. 제가 죽인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지만 벌구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앞에서는 아 그래 해주면서도 속으로는 그냥 쟤 또 저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A라는 사람은 며칠을 지내다가 아이가 부검을 마치고 장례를 치렀다고 남편분이 면회를 와서 얘기를 해줬고 그 소식을 듣고 엄청 울었대요. 근데 사실 교도소 직원분들도 안타까웠는지 좀 도와줘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어야 하는 날보다 좀 더 빨리 벌금을 납부를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영매 체질이었던 그분의 B라고 하면 그 B라는 사람이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저희가 보통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헤어지고 인사할 때 다음에 또 봐, 나중에 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교도소에서는 그 말을 금기어처럼 또 보자는 말은 안 좋은 거잖아요. 야, 잘 가. 다신 보지 말자. 혹은 밖에서 보면 인사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가서 애기 꼭 보러 가고 잘 지내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다들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을 내보냈대요. 교도소 안에서도 방을 이동을 하는데 방을 그렇게 이동한다는 말이 돌 때쯤에 누군가가 입소를 했는데 여기가 되게 작은 교도소라서 원래는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방이 엄청 옛날에 지어진 교도소라 방이 약간 마주보고 있는 방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면회를 갔다 오면서 그 A가 다시 들어온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방 사람들은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쟤가 왜 또 들어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는 뭐 특별히 별 일은 없었대요. 그 안에서. 그리고 나서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언니 일을 조금 밖에서 봐주고 있었어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혹시 라온아 이런 일이 있었는지 검색을 좀 해봐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편지로. 왜냐면 교도소에서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 알겠어 하고 검색을 해줬는데 그게 아동 의심이라는 사건이었어요. 확정은 아니고 약간 유기방임 의심이다. 그래서 부모를 구속했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그 A 언니의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언니는 아기가 8명이에요. 엄청 어렸을 때 결혼을 일찍 해서 낳은 딸 둘이 중학생 2딸이 있고 그리고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을 해서 셋째부터 8째까지가 현 남편분의 아이인 거죠. 아빠는 첫째, 둘째랑 셋째부터 8째까지가 다른데 이제 뭐 친양자 입양 뭐 이런 걸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도 2호적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5째인가 6째가 죽은 거였어요. 8살짜리 아이가. 참고로 막내는 그 당시 기준 태어난 지 이제 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기 하나가 아동 의심을 받은 거예요. 원래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엄마가 그거를 알면서도 그런 치료를 안 한 거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가 구속이 돼요. 근데 저도 사실 이 A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일 때문에 그 지역에 산 적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친해지게 된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1살밖에 안 많아서 완전 또래로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인터뷰하기를 돈을 되게 조금씩 빌려갔어요. 뭐 10,000원, 뭐 20,000원, 50,0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10,000원, 20,0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직장인들이라면. 그리고 애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 조금씩 빌려주고 딱 해서 이제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보조금을 400만 원 정도 수령을 했다고 하는데 지원금 같은 거요. 아기가 8인데 400만 원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물론 다른 수입도 있겠지만 특히나 막내가 이제 돌밖에 안 됐는데 들어갈 돈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유흥에 쓰고 있다는 얘기를 지자체가 신고를 받아요.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 그 다음부터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현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했지만 다른 단체에서 주는 현금들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우선은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보조금 받은 걸로 뭐 네일아트, 붙임머리, 그리고 뭐 술집 이런 식으로 본인들 유흥에 쓴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부모가 구속되었었다고 했잖아요. 구속이 된 한 명이 더 있고 불구속 기소가 된 한 명이 더 있어요. 남자 둘이에요. 이 둘은 이 부부의 친구 관계래요. 그 구속이 된 애들은 그냥 삼촌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 한 명은 구속이 같이 됐고 다른 한 분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불구속 상태였던 이유를 추측을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아가가 죽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를 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조금 수사 단계에서 참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총 3명이 구속되고 4명이 기소가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처음에 벌금으로 이 교도소에 왔을 때 너무 안타까워만 했어요. 우리 아들 어떡하냐, 내 새끼 어떡하냐, 내가 옆에 못 있어줘서 어떡하냐 이랬는데 이 사람이 나가고 나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교도소에. 이번에는 아동 잖아요. 사실 뭐 그런 교도소 썰들 중에 아동 관련 범죄는 사람으로도 안 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비슷했대요. 어떻게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그렇게 하고 유기하고 방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까 일찍 낳은 아이 중에 둘째 중학교 다니던 아이는 이미 이 가족하고 분리가 돼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대요. 예. 그리고 나머지 총 7명의 아이들만 같이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은 7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이 아픈 아이였어요. 근데 1명은 이 죽은 아이고 1명은 뭐 살아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이 삼촌 2명하고 부부하고 같이 지내면서 밥도 제때 안 주고 그냥 애들 자는데 애들 두고 밤에 4시 술 마시러 나가거나 뭐 폭행도 당연히 했고요. 말을 안 들으면 너 밥 안 준다 하고 방에 그냥 가둬놓거나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많이 방임한 거죠. 그런 사실이 지자체 그리고 주변 상인들이 증언을 해줘서 그런 것들이 밝혀져가지고 구속이 된 사건이었거든요. 여기까진 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판이 진행이 됐고 다행히도 재판부 측에서 판사님께서 부모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아이들은 모두 다 보호시설이나 혹은 뭐 친정이나 시댁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의 부모 자격을 박탈하겠다. 저 아이들은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셔서 실제로 선고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기사에도 나왔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부는 15년씩을 받았어요. 모든 혐의가 다 인정이 됐고 그리고 같이 기소된 사람 중에 구속된 삼촌은 7년, 불구속된 사람은 5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불구속인 사람도 구속이 된 사건이죠. 근데 이게 이 비하인드의 얘기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이 언니는 그 교도소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벌금으로 구속됐을 때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은 저 언니의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의. 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공중전화로 가족들한테. 근데 전화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 교도관들이 들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소리가 새어나와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보면 들린단 말이에요. 어렴풋이. 뭐 영치금 보내라. 애들에 대한 건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누구한테 전화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 지금 돈 없다. 당장 돈 보내라.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말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너무 짜증났던 게 그 사람은 밥도 너무 잘 먹고 잠도 너무 잘 자고 심지어 그 안에서 살이 포동포동 찔 정도로 자기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은 죄책감 없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게 원래 있던 방 사람들이 너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쟤는 진짜 어떻게 좀 딴 데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로 교도소에서 형이 확정이 되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게 된대요. 근데 어쨌든 그때 1심 진행 중이었으니까 재빨리 재판 끝나서 갔으면 좋겠다.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1심이 끝나고 항소를 하거든요. 항소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형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이유로 부부가 둘 다 항소를 했고 같이 항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부는 항소법원이 있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감을 가서도 또 방에서도 그래도 마음 터놓고 지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편지가 오는데 언니 나 거기가 너무 그립다. 나 너네랑 다시 지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가증스럽게 편지가 온다고. 이 언니는 출소를 이미 했거든요. 가석방을 받아서 모범수로. 그래서 출소를 해서 자기가 다른 진짜 교도소에서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 자기도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나도 책임을 지고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이 사건만큼은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허락을 받고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아이들은 뭐 보육시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모랑 그 다른 삼촌들은 그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기사까지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조금 더 올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나왔었나 봐요. 왜냐면 본인들이 반성을 못하니까. 자기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 형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항소를 하게 된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너무 현실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허락을 받고 짧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진짜 가지고 왔었습니다. 사람이 무섭네. 부모인데도요. 제가 지금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확실히 부모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부모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실제로도 벌금 받았을 때 왜 이렇게 네. 애기를 많이 낳았냐고 8이잖아요. 네. 물어봤더니 애기 많이 나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걸 또 그렇게 이용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긴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네네. 갈까요? 혹시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혹시 우선 이게 제가 옛날에 살던 집 구조예요. 저희 집은 옛날에 한옥집이었고 대문을 기점으로 거꾸로 된 기역자 그리고 이 대문 옆에도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 방 1이 저희 부모님 방, 방 2가 제 방, 그리고 저기 방 3이 할아버지랑 할머니 지내시던 안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실 앞에 동그랗게 쳐진 데가 현관문을 표시해 둔 거고 나머지 화단 제외한 건 다 마당이에요. 좀 옛날 집이긴 하다, 느낌이. 근데 진짜 옛날 전통 한옥이거든요. 심지어 저 방 4번인 건넌방 자리에는 작은 마루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화장실은 밑에는 화장실이고 위에는 약간 장독대 같은 거 놓아놓은 그런 2층짜리 구조였고 한옥집이다 보니까 담이 낮아가지고 그 담 위에 철조망을 이렇게 걸려놓은 그런 진짜 전통 한옥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제가 저 집에 이사 갈 때가 11살이었거든요. 이사 갈 때 보통 아빠가 학교 가는 위치를 설명해 주려고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집 안에 들어가진 않고 집 문 밖에까지만.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잖아요. 제가 나 여기 무서워. 나 이 집 안 갈래. 이렇게 말했대요. 왜냐면 대문이 나무 대문이었거든요. 자물쇠 이런 것도 알고 빗장으로 걸어놓는 그 나무 대문이었어요. 제가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보고 나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 이사 안 올래 이랬는데 아빠가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빠가 학교 가는 길 설명해 줄게 하고 그 당시에 다니던 초등학교 가는 길을 설명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집을 한번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할머니랑 같이 리모델링 하고 있는 도중에 인부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싸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갔어요. 제가 대문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더래요. 할머니가 얼른 들어와 이랬는데 아니 나 여기 안 들어갈래. 계속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문 밖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밖에 돌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집 안엔 절대 안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저랑 제 동생이 수련회를 간 사이에 엄마가 이사를 하셨어요. 애들이 없는 게 조금 더 편할 테니까. 그래서 이사를 한 집에 다음날 들어가게 됐는데 그냥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제가 11살이었는데 막 소름이 너무 끼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나 여기 진짜 싫다고 이 집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엄마는 이삿짐 정리로 바쁘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너 거 저기 장난감 저기다 놔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고 그렇게 그 집에서 산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가 조금 이름만 대면 아는 직업을 갖고 계셨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꽤 그래도 지역에서는 조금 유명인사셨는데 할아버지의 그 일이 갑자기 바스락하고 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쇼크성 치매가 제 기억에는 50대 후반 정도에 엄청 일찍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으니까 아빠 방에 컴퓨터가 2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위에 프린터를 넣은 장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종이가 뭔가 수르륵 하고 떨어진 거예요. 컴퓨터 위치로. 그래서 보니까 압류, 집에 그 왜 빨간 딱지 붙는 것 같은 그런 압류 통고장?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우선 알잖아요. 드라마로도 접해서. 아빠한테 가져가서 이거 뭐야?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어? 막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종이를 확 낚아채면서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그 집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아빠 말로는 제 방에 제 머리맡에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저보고 맨날 밤늦게 왜 자꾸 피아노를 치냐고. 제가 그때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네네. 아니 나 피아노 친 적 없다고. 왜냐면 저희 바로 옆집에도 한옥집이었는데
거기는 나이 드신 할머니랑 아드님만 사셔가지고 할머니가 일찍 주무시는 걸 아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저도 8시가 넘으면 절대 피아노를 안 쳤거든요. 사실 칠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 끝나고 운동하고 학원 갔다가 오면 이미 8시가 넘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왜 자꾸 밤늦게 피아노 치냐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죠. 근데 하루는 제 방에 창문이 좀 컸는데 그 창문으로 누워서 봤을 때 그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장독대 있는 옥상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남자 같은 실루엣이. 그래서 저는 도둑인가 싶었어요. 왜냐면 담이 낮으니까 아무리 철조망이 있어도 벌리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야 하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보려고 막 눈을 비비고 보니까 없어요. 내가 혹시 본 거에 눈치채고 갔나? 근데 그러기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빠를 불러서 아빠가 여기서 자라고 내가 저기서 잘 테니까 하고 엄마하고 자는 날이 꽤 많았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것도 뭐 잠시였긴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일이 좀 빠그라지시고 나서 아는 지인분이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사실 도피 아닌 도피를 하셨고요. 그 경매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엄청 뛰어다니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걸 다 막았어요. 압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행히도 뭐 빨간 딱지가 붙는다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고요. 근데 할머니의 치매 병세가 날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엔 저랑 남동생이 있는데 할머니한테는 제가 엄청 의미 깊은 애기거든요. 손녀거든요. 제가 저희 집의 첫 손녀라서. 근데 저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뭐 하실 정도로 완전 극초반에서 갑자기 말기로 내려가는 것처럼 확 안 좋아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이걸 뭐 손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약으로 진행을 막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막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집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다들 약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혹시 구체관절 인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알죠. 예. 그 비싼 인형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하나를 샀거든요. 허락을 받고. 근데 그게 관절마다 다 움직이잖아요. 물론 제가 움직이는 대로 조절을 해놓을 수 있지만 그게 밤에 보면 조금 무서워요. 그래서 그거를 책장을 이렇게 커버로 가려놨었는데 그 책장 맨 윗칸을 그 친구의 방으로 제가 꾸며줬었어요. 막 옷도 정리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공손히 이렇게 놔놓고 보통 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말에 학교를 안 가니까 그 친구랑 이제 뭐 좀 꾸며주고 하려고 네. 커버를 딱 열었는데 무슨 좀비처럼 팔다리 관절이 이상하게 꺾여있는 거예요. 제가 해놓은 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뭐야? 하고 저는 동생한테 야 너 내 거 건드렸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안 건드려. 말했는데 그럼 아빠한테 가서 아빠 왜 내 거 만져? 이랬는데 아빠는 징그러워서 만지지도 않는데요. 근데 제 기준에는 그 둘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내 거 만지지 마. 이거 진짜 절대 만지지 마 하고 제가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뭐 어떻게 해서 다시 공손하게 놨는데 그게 간혹 가다가 그렇게 포즈가 이상하게 바뀌어있고 그런 말이 좀 있어서 솔직히 저는 내가 어제 잘못 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 그날 자는데 자꾸 머리맡에서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까 제 머리맡에 피아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아노 페달이 그냥 있는데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집은 한옥이었으니까 귀뚜라미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거든요. 뭐지? 잠결에 뭐지?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맡을 이렇게 자꾸 신경 쓰니까 만지게 되는 거예요. 정수리 쪽을. 근데 이렇게 만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운동한다고 머리가 커트머리였거든요. 엄청 짧잖아요. 이렇게 만졌는데 분명히 그런 베개 뒤로 나오는 뭔가가 없어야 해요. 근데 갑자기 베개 뒤로 뭔가가 탁 잡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얼른 불을 켜고 확인을 해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창문 쪽을 이렇게 봤는데 정신 차리자 하고 창문 쪽을 봤는데 그 분명히 책장에 넣고 커버 안에 놔뒀던 구체관절 인형이 창가에 앉아있는 거예요. 네? 창가에 그냥 저를 응시하고 마치 자는 저를 구경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놀라서 팍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옆방에서 자던 엄마 아빠가 뛰쳐나왔죠. 왜 그러냐고. 엄마 제가 저기 앉아있다고. 나 너무 무섭다고. 나 저기 안 뒀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그냥 제가 그때 사춘기였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런 줄 알고 얼른 자라고 하고 진정을 시켜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최고를 가느냐, 뭐 일반고를 가느냐, 그 진학의 길에 조금 놓여 있었었거든요. 선택의 기로예요. 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라 엄마는 그냥 진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하고 저를 그냥 진정시키고 그 인형은 그냥 거기 그렇게 두고 그냥 자요.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걔가 다시 창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장 안에 제가 전날 밤에 공손히 나오던 그 자세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밖으로 놔두려고 했어요. 친구 집 가서 자려고 하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집에 들어와도 엄청 늦게 들어왔다가 일찍 나가고. 근데 그 아까 구조상 대문 옆에 있던 작은 방이 사실상 창고였고 네. 꽤 컸거든요. 그 방 자체도. 그래서 거기가 저희 삼촌이 명절 때마다 올라오면 그 방에서 지냈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그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방 바꿔주면 안 돼? 여기 저 창문 저기가 보여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나 저쪽 방으로 바꿔줘. 삼촌 쓰는 방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절대 안 된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흔히들 하는 그런 미신들 중에 원래 집안 여자의 방은 문하고 가깝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바로 대문 옆이니까 그래도 바꿔달라고 때를 썼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입시 때문에도 그렇고 사춘기가 조금 심해져서 자꾸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의 약간 방황 아닌 방황이 계속될 때쯤에 저는 집에 없었는데 그 어떤 비구니 스님분이 이렇게 공양 같은 거 하러 내려오시잖아요. 예. 저희 집이 뒤에가 산이 좀 있어가지고 작은 사찰들도 있고 해서 약간 스님분들이 자주 오셨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치매 걸리시는 와중에도 꼭 뭘 드려요. 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일이나. 그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억은 안 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혹시나 스님분들이 오시면 꼭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항상 알려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집에 부모님만 계셨고 저는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 있었던가 그랬는데 비구니 스님분이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엄마도 할머니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쌀을 한 바가지 퍼서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 따님이 하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딸 하나 있다고 한 뭐 중고등학생쯤에서 맞다고 무슨 일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집이 따님한테 안 맞는 것 같다고. 따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가족분들한테 이 집 터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혹시 여기 누가 사셨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한 40, 50대 여성분?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계약자가 그런 이름이었어서. 네. 근데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라. 따님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엄마가 아니 스님 갑자기 왜 그러시냐 이런 식으로 여쭤봤더니 여기 있으면 진짜 이 집안 풍비박산난다. 그러니까 빨리 이 집을 떠라. 이게 중3 때였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진짜 방황이 심했어요. 공부도 손에서 놔버렸고 운동도 잘 안 나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 계속 약간 마음에 걸리시더래요. 그래서 얼른 이사갈 집을 알아봐요. 그때가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했던 그 겨울쯤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고1 한 4, 5월쯤 새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진짜 신기한 건 이사를 가자마자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 방황이 끝나고 저는 공부를 갑자기 재미 붙여가지고 전교 2등까지도 해보고 할머니도 치매가 엄청 안 좋아지셨다가 어떻게 약으로 조절이 돼가지고 좀 진행이 느려지셨어요. 네.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현상 유지가 잘 되고 있었던 케이스죠. 그리고 그때 아빠가 뭐 가압류 넘어가고 경매 넘어가는 거 막고 다니시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면서 아빠도 본인 사업을 접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하니까 전에 했을 때보다 더 대박이 나버렸어요. 훨씬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새 집에 가고 나서.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됐다. 우리 이렇게만 살자. 이렇게 약간 더 돈독하게 지내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그 전 집에 남겨놓은 우편물 같은 거를 네. 가지고 오려고 저한테 부탁해요, 엄마가. 라온아 학교에서 오는 길에 들려서 우편물 좀 가져와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알겠어 하고 옛날 집으로 향하는데 그 집을 올라가는 살짝 언덕 중간에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부터 집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발이 진짜 무슨 모래주머니 단 것 마냥 완전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래도 갔어요. 왜냐면 엄마가 시켰으니까. 집 앞에 갔는데 어떤 남자분 두 분이 집 문을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저를 보고 엄청 놀라고 한 분은 저를 보고 태연하게 여기 살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살았었어요. 했더니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우편물 가지러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네는 그런 기?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지나가다가 여기 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이비 같아서 여기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사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우편물을 꺼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시 가려고 막 가는데 나가다가 아까 그 스님을 만난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해주셨던 그 비구니 스님. 근데 저한테 아직도 이사 안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이 집 살지 않았냐? 그래서 맞다고. 아직 이사 안 갔냐 하니까 아니요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저 우편물 가지러 왔다고. 아니 혹시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집 앞에 보면 돌담이 이렇게 낮게 있었거든요. 계단처럼. 거기 앉아가지고 스님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사간 집은 좋으냐고 물어보셔서 너무 좋다고. 막 할머니도 덜 아프시고 엄마 아빠도 덜 싸우고 저도 공부 다시 하기 시작해서 그 집 너무 좋다고. 너무 넓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우선 안 무서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 집처럼 무섭지 않아요. 그랬는데 혹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집에서 6년을 살았어요. 네. 정확히 딱 6년. 그래서 고1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겠네 이러시면서 본인은 그 스님은 원래도 그 동네 토박이셨고 그 근처의 사찰에서 스님으로 지내고 계신데 이 집이 당집이었대요. 자기가 알기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당집이었고 여기 올 때 리모델링하고 들어왔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런 흔적들을 좀 털어내고 그랬을 거라고. 근데 진짜 실제로 리모델링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마 그 안에 안 좋은 기운들을 좀 털어내고 새 집으로 바꾸고자 싹 새로 해가지고 들어온 걸 거라고. 이 집에 살면서 혹시 무서운 경험 없었냐? 너무너무 많았다. 네. 말로 하기 힘들다. 귀신도 봤고 막 머리맡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인형도 막 이상하게 좀비처럼 돼 있고 너무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집에 석류나무가 있었거든요. 석류가 진짜 한 4알 정도 열렸었는데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석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잤는데 네. 다음날 아침에 그 석류 열매가 4분의 1로 갈라져가지고 석류 알이 바닥에 다 떨어져 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 석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가족들은 알아서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혹시 그 건넌방에서 지낸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니요 없다고. 거기 삼촌이 썼었고 거기 창고였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하시면서 그냥 요구르트 같은 거 하나 주시더니 얼른 가보라고 엄마 걱정하시겠다고. 그렇게 의문점을 갖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그 집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이미 치매 말기셨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할머니는 19에 시집을 오셔서 할아버지랑 동갑이신데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저희 아빠도 다 오빠. 아하. 저희 엄마는 예쁜 언니. 그리고 제 동생은 청년. 유일하게 저만 기억하셨어요. 저만 딱 라온이로 이렇게 기억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머니가 옆에서 같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정신이 탁 돌아오시는 순간이 가끔 있어요. 예. 너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그 집 간 거 기억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갔었는데 내가 못 들어갔잖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말하기를 갑자기 진짜 정신이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거기 당집 맞다고. 근데 그 집이 그 당시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계신에 굿을 하고 리모델링도 싹 하고 그런 뭐 액을 막아주는 그런 것들도 쓰고 비방이란 비방은 웬만큼 하고 들어갔던 거죠. 네. 근데 왜 어린아이 눈은 정확하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만 그것들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막 무당집 가서 하소연을 막 하셨었대요. 우리 손녀가 본다고.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애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본다고. 분명히 비방을 다 했는데 왜 이러는 거냐. 근데 그때 무당분은 너무 순수한 영이어서 그런
그렇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할머니한테 둘러대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 건넌 땅을 너한테 주지 않은 이유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서 그런 굿 같은 걸 하셨던 방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집을 판 무당분이 혹시 여기저기 애기 하나 있죠? 딸내미. 이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절대 이 방 주지 말라고. 분명히 이 방을 원할 텐데 절대 이 방을 그 아이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내가 구슬하고 비방을 했어도 저 아이가 저 방에 사는 건 너무너무 위험하다. 근데 분명히 저 방을 원할 거다. 그렇지만 절대로 극구 말려야 한다. 차라리 창고로 쓰거나 차라리 젊은 남자를 쓰게 해라. 이렇게 돼서 그 방이 반은 창고, 반은 삼촌이 쓰게 된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 집에 사는 6년 동안 그 방을 계속 원했거든요. 나 저기서 살고 싶다고. 저 방이 너무 좋다고. 근데 안 된다고 했던 극구 말린 이유는 무당분께서 그런 계속 단도리를 하셨대요, 할머니한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집터가 너무 안 맞았던 거죠.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최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집. 예. 지금은 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랬는데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그 근처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 지나가면 막 소름이 끼치고 엄마도 불쾌한 느낌이 든대요. 찝찝하고. 동생은 사실 그때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냥 생각이 없었고 아빠는 거기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나도 뭐 꼴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그 저희랑 계약했던 그 무당분 말고 그 전에 사셨던 분이 그런 안 좋은 거 하시는 양밥? 맞아요. 양밥. 그거를 하셨던 분이 거기 사셨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다른 무당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이 있는 동안 그것들을 다 좀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나가려는 목적이셨나 봐요. 사실은 그분도 저희한테 원래 처음 계약을 해주려고는 안 했대요. 자기랑 비슷하게 뭔가 무당이나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냥 어린애들이 있는 가족이 들어와 버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할머니를 붙잡고 엄청나게 그런 단도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이후로 집안의 경제 상황이 완전 폭삭 망했어요. 저희 집 엄청 잘 살았었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냥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건물 하나가 다 저희 거였어요. 야, 그러면 그 정도로 잘 살았는데. 네. 근데 갑자기 거기 이사하고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집이 있어요. 맞아요. 터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조금 했으면 좋겠어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현실 공포와 그리고 또 영적인 이야기까지 두 가지의 맛을 이렇게 함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상 마지막에 라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뭐 경제가 어려워진 것까지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경제도 어려워지고 집안이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혼하고 이런 집도 있거든요.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또 조심해야 돼요. 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라온님께서 또 두 가지 이야기 너무너무 성심성의껏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의 맛을 또 한 시들무에서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라온님이야 워낙 말씀을 잘하시죠.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뭐 현실 공포든 아니면 귀신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든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